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아직도 옛날 투지 핸드폰을 쓰더라고요. 미래 혁신과 기술에 대한 강의 도중 한 학생이 한국인들은 아직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교수가 그 발언을 한 학생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충격적인 자료를 학생들 앞에서 공개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수가 공개한 자료는 어떤 자료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예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대하던 미래 혁신과 기술 강의 첫날이에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후 강의실 문이 열리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단에 서셨어요. 오늘은 미래 혁신의 핵심이 될 스마트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 언급되자 가슴이 뭉클해졌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스크린에는 애플과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모델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를 볼까요? 이 모델은 새로운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해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죠. 이제 삼성의 갤럭시 S23 울트라를 살펴볼까요? 이 모델은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해 모바일 사진 촬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S펜 기능으로 생산성을 높였죠.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두 회사의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접이식 디스플레이, AI 기술, 배터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회사가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이 전 세계 스마트폰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매우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과 그 점유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먼저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현재 전 세계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중저가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에서 골고루 강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이 1위라는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2위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설명하셨어요. 3위는 샤오미로 1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특히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순위와 점유율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죠. 교수님은 이어서 각 기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삼성의 다양한 라인업, 애플의 브랜드 파워,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특히 주목할 점은 삼성과 애플의 경쟁입니다. 이 두 기업의 기술 혁신이 전체 스마트폰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삼성은 접이식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시리즈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죠. 반면 애플은 아직 접이식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와 생태계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앞줄에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왕웨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의 질문이 궁금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 잠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왕웨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죠, 왕웨이 학생.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왕웨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교수님, 방금 보여주신 통계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 기업의 삼성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인 샤오미 스마트폰이 훨씬 많이 보였습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저도 놀라서 왕웨이를 바라봤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차분하게 대응하셨어요. 왕웨이 학생,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통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장조사 기관인 IDC, 즉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의 2023년 2분기 자료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삼성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2.3%로 샤오미의 13.1%보다 약 1.7배 높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배는 아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죠. 더욱이 삼성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샤오미와 같은 현지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는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주도권을 잡고 있죠. 교수님은 다시 왕웨이를 바라보셨어요. 왕웨이 학생, 당신이 중국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많이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왕웨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세계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중국 시장만 봐도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프로젝터를 다시 켜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중국 시장의 점유율도 한번 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죠. 이것은 2024년 최신 보고서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데이터입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 시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에서조차 자국 기업의 스마트폰이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인 애플이 24.74%의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22.68%로 바짝 쫓고 있죠. 샤오미는 12.96%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비보와 오포는 각각 5.7%와 4.4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이는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보통 자국 시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에서는 애플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와 애플의 브랜드 파워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셨어요. 이 데이터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개방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인 애플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중국 시장의 상황일 뿐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이처럼 시장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시장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항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해요. 애플, 삼성, 샤오미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중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4분기 기준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약 65%에 달해요. 그 뒤를 애플이 약 28%로 따르고 있죠. 나머지 7% 정도를 다른 브랜드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셨어요. 이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자국 기업인 삼성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중국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삼성과 애플 두 회사의 점유율 합이 90%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시장이 사실상 이 두 회사의 양강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은 국가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애플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각 국가의 소비자 선호도,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국가에서 성공한 전략이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이 통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왕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 기업들이 훨씬 앞서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왕웨이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보니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한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지하철에 탄 노인들은 대부분 옛날 투지폰을 쓰고 있었고 심지어 젊은 10대들 중에도 옛날 폰을 쓰는 걸 봤어요. 이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번쩍 들었죠. 네, 예서 학생.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웨이 학생의 말씀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왕웨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접 본 건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투지폰을 쓰는 노인들이나 10대들은 극히 드문 경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왕웨이는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본 게 맞아요. 당신이 오히려 한국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저와 왕웨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 논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님이 중재에 나서셨어요. 진정하세요, 두 분 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왕웨이 학생, 당신의 경험은 존중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서 학생의 말대로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왕웨이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제가 본 건 사실이에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면 왜 그런 모습을 봤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왕웨이 학생, 혹시 당신이 본 것이 관광지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닌가요? 전체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왕웨이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반박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본 건 서울 한복판이었어요. 분명히 기억해요. 교수님은 다시 한번 개입하셨어요. 자, 이제 그만하죠. 우리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 현황에 대한 상세한 통계였습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보시죠. 교수님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23년 기준 95.7%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사용률입니다. 교수님은 그래프의 다른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10대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률이 99.8%에 달합니다. 사실상 모든 10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0대부터 50대까지도 98% 이상의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어요. 반면 투지폰 사용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합니다. 이는 주로 70대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스마트폰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79.8%였는데 2023년에는 88.6%로 크게 증가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5G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2023년 기준 47%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러한 높은 보급률과 최신 기술 도입률은 한국의 발달된 IT 인프라와 국민들의 높은 기술, 수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웨이는 이 자료를 보고 당황한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물론 모든 나라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추세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 해요. 왕웨이 학생이 본 것은 아마도 매우 드문 경우였을 겁니다. 왕웨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 사람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이상이라고 하셨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 높은 100%에 가까운 수치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왕웨이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왕웨이 학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최신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프로젝터를 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이 자료는 2023년 기준 각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7%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72%입니다. 왕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72%라는 수치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에서는 보급률이 90%를 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50%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이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특성과 정책, 그리고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 면적과 높은 도시화율,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IT 인프라 구축, 정책 등이 높은 보급률의 배경이 되고 있죠. 왕웨이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죠. 당신의 경험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 전체의 현실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전체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중국의 지역별 스마트폰 보급률을 나타내는 지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에서는 보급률이 95%를 넘습니다. 하지만 내몽골, 티벳, 신장 같은 지역에서는 50% 미만인 곳도 있어요. 이런 격차가 전체 평균을 낮추고 있는 거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지도를 바라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중국의 이런 현실을 처음 알게 된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스마트폰의 질적인 측면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품질, 데이터 요금제, 그리고 스마트폰의 성능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죠. 교수님은 다시 한국과 중국의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5G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합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많은 지역에서 4G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요금제도 한국만큼 관대하지 않은 편이에요. 왕웨이는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 환경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웨이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거든요. 교수님,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웨이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 통계들이 정말 믿을 만한 건가요? 중국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한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어요. 우리는 이미 6G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AI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왕웨이 학생,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감정이 아닌 사실을 논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통계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물론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월등히 앞서 있다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6G 기술 개발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AI 기술 역시 구글, 오픈 AI, 딥마인드 등 다양한 기업과 국가들이 선두를 다투고 있죠. 특정 국가가 월등히 앞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웨이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 곧 그 기술의 보편적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통계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지만 그 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왕웨이 학생, 당신이 중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애국은 자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을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왕웨이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해 있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항상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글로벌 리더의 첫걸음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교수님도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셨죠. 하지만 왕웨이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저는 강의실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배운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객관적 사실의 중요성, 그리고 편견을 버리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렇게 중국 학생이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고 한국의 기업 삼성전자를 무시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교수의 말도 믿을 수 없다고 억지만 부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그래도 한국의 기업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위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기업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승무원 마리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승무원이 되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어느 조용한 오후,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3명의 아시아 여성들과 마주쳤어요. 일본인 유키, 중국인 리리, 그리고 한국인 소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3사람 모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지만 특히 소희의 밝은 미소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 충전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방 안을 뒤지다 리리가 제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기, 리리 씨, 그 충전기 혹시 제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거요? 제가 잠깐 빌려 쓴 건데요. 뭐 어때요? 어차피 충전기 쓴다고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행동하다니요. 그때 소희가 나서더군요. 리리 씨, 그래도 남의 물건을 쓰려면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리아 씨가 찾고 있었잖아요. 리리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우리 모두 여행자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찰나 소희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리리 씨, 우리 모두 여행자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마리아 씨에게 사과하고 충전기를 돌려주는 게 어떨까요? 리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충전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으로 인해 저와 소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 씨, 아까 정말 불편하셨겠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소희 씨 덕분에 잘 해결됐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의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어느새 우리는 절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건 제가 영국에서 산 팔찌예요. 마리아 씨와의 우정을 기념하고 싶어서.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팔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NS 아이디를 교환했죠. 꼭 연락해요.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제가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라하를 떠나며 저는 소희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소원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은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소희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특별한 만남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아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소희와는 SNS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배정된 거예요. 소희 씨,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한국에 가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소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희의 답장은 금세 왔어요. 정말요? 마리아 씨, 너무 기뻐요. 꼭 만나요. 비행 전날, 저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몸이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오한이 심해지고 목이 아파왔습니다. 선배 승무원 안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리아,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안나 선배.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비행이 절반쯤 지났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제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안나 선배가 다시 다가왔어요. 마리아, 너 정말 상태가 안 좋아 보여. 혹시 코로나 증상 아닐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코로나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증상은 분명 의심스러웠습니다. 선배, 저 어떡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나 선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휴게실에서 쉬어. 인천에 도착하면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저는 비행기 휴게실에 누워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소희와의 만남은 어떡하죠? 만약 정말 코로나라면?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내리는 동안 저는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안나 선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리아, 미안하지만 넌 바로 호텔로 가서 자가격리를 해야 해. 회사에서 이미 조치를 취했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방문이 이렇게 될 줄이야. 공항에서 나와 곧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소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희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파서 당분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희의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마리아 씨, 걱정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소희의 따뜻한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과 초조함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때 소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리아 씨,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죽 좀 보내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죽을 먹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소희 씨 하지만 제가 격리 중이라.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배달의 나라예요. 호텔 문 앞에 놓고 갈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문 앞에 죽이 도착했어요. 따뜻한 죽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심한 감기였던 거죠. 하지만 회사 방침상 며칠 더 한국에 머물러야 했어요. 소희 씨, 제가 코로나는 아니래요. 하지만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소희의 답장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럼 며칠 뒤에 만날 수 있겠네요. 제가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소희와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이 우연한 사건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저는 여전히 호텔방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인데 호텔방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한다니. 하지만 소희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제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마리아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침마다 소희가 보내는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소희 씨. 덕분에 힘이 나요.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희는 정말 천사 같은 친구예요.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배달시켜 주었고, 심지어 제가 심심하지 않도록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씨, 혹시 K-드라마 좋아하세요?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게 소희의 추천으로 오징어 게임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소희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요? 첫 화를 본 후,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소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희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마리아 씨가 좋아하신다니 정말 기뻐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깐부나 오늘은 우리가 별이 되는 거야 같은 대사들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하루는 소희가 갑자기 연락해 왔어요. 마리아 씨, 코로나 음성이어도 혹시 모르니 약은 챙겨 드세요. 제가 한약을 보내드릴게요. 한약이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네, 우리나라 전통 의학이에요. 면역력 높이는데 좋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약이 도착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약의 쓴맛에 저는 살짝 놀랐지만 이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 같아 신기했어요. 호텔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갇혀있다는 생각에 답답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소희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감사해요. 한국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가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희의 답장에는 기쁨이 묻어났어요. 정말요? 마리아 씨가 우리나라를 좋아해 주시니 제가 더 기뻐요. 격리 끝나면 제가 직접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마리아 씨, 우리 영상 통화할까요? 제가 한강공원 산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소희의 핸드폰을 통해 본 한강공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요가를 하는 젊은이들,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저도 빨리 저기 가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묻어났어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치맥 먹어요. 치맥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치킨과 맥주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마리아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졌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소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치킨 시켜드릴게요. 한국 치킨 꼭 드셔보셔야 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치킨이 도착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저는 감탄했습니다. 소희 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죠?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치킨의 매력이에요. 다음에는 다른 맛도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소희와 대화하며 한국의 일상을 간접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답답하기만 했던 호텔 방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창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소희 씨,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뭔데요?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여기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희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요? 마리아 씨,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격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꿈꾸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소희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뛰어가 꼭 껴안았습니다. 마리아 씨, 드디어 만나네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소희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소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한국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가요. 저는 준비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호텔을 나섰고 제 인생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정말 기대되었어요. 드디어 호텔 밖으로 나온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소희가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마리아 씨, 어디부터 가보고 싶으세요? 소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지하철 타보고 싶어요. 한국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들었거든요. 소희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지하철 타고 명동에 가볼까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깨끗한 환경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은 처음 봐요. 제가 감탄했어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에어컨도 잘 나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명동에 도착하자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마리아 씨, 여기서 유명한 길거리 음식 좀 먹어볼까요? 소희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떡볶이, 호떡, 붕어빵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어요. 매콤달콤한 떡볶이의 맛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소희 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제가 감탄했어요.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리아 씨가 좋아하시니 저도 기뻐요. 다음엔 찜닭도 먹어봐요. 그것도 정말 맛있어요. 쇼핑을 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뷰티 제품들도 구경했어요. 다양한 마스크팩과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라워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보기 힘들어요. 제가 말했어요. 소희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뷰티 산업이 정말 발달했어요. K-뷰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높아지는 서울의 전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소희 씨, 이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제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타워 전망대에 도착해서 본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마리아 씨, 우리 여기서 사진 찍어요. 소희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고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 속에 담았습니다. 소희 씨,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게 될 거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소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리아 씨가 우리나라를 좋아해 주시니 저도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함께 경험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았어요. 활기찬 도시의 모습, 맛있는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잠들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서울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이 도시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소희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씨, 한국에서 일하려면 비자가 필요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비자 신청 절차를 알아보았고 소희는 제게 한국어 학원도 추천해 주었어요. 여기 학원이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대요. 마리아 씨가 빨리 한국어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희를 바라보았어요. 소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 혼자 이 모든 걸 해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소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며칠 후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와,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니 놀라워요. 제가 감탄했어요. 선생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네,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문자예요.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소희 씨, 저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는 소희에게 말했어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마리아 씨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소개하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죠.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관광 가이드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어요. 시험 당일 소희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마리아 씨, 힘내세요. 잘하실 거예요.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지만 막상 시험이 시작되자 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덕분이었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소희와 함께 한국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녔어요. 경복궁, 북촌화 농마을, 남이섬 등 아름다운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거구나 하고요. 마침내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는데 소희 씨, 제가 합격했어요.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희에게 전화했어요. 소희도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축하해요, 마리아 씨. 정말 대단해요. 자격증을 받은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그룹 투어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더 큰 규모의 투어를 맡게 되었죠. 여러분, 이곳은 경복궁입니다.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제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할 때마다 관광객들은 감탄의 눈빛을 보내주었어요. 특히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흥미를 보이셨죠. 어떻게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 아시나요? 한 관광객이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한국에 매료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가이드가 되었답니다. 일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고향 크로아티아에 대한 그리움도 느꼈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소희 씨, 제가 한국과 크로아티아를 연결하는 특별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거네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를 오가는 특별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양국의 관광청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크로아티아에서는 한국의 매력을 전하고 있죠. 마리아 씨, 정말 대단해요. 꿈을 이루셨네요. 소희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건 소희 씨 덕분이에요. 그날 프라하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이 되었죠. 매일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함이 우리 삶을 이렇게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정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하답니다.